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위반을 비난하는 UN 미팅을 2년째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뜻이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 전 보좌관은 미국이 앞장서야 할 때 다른 나라를 막아선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시 북한에 대한 강성 주장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칼리지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를 막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연방기금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켄터키주의 새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모든 재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로 멕시코 벽을 짓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제에 대한 낙관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주류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기후변화를 막는 캠페인에 앞장선 환경운동가인 16살 스웨덴 소녀를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 의장도 최종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2019년 구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 추세는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또 마이크가 새로 바뀌어서 제가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보니까 이쪽을 살짝만 건드려도 소리가 나고 대신에 이쪽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이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리 또 더 좋은 그런 그 방송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이것저것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전에 마이크와 조금 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마 저는 한번 섹션이 끝나고 나서 이쪽 마이크, 원래 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비교해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이크 소리와 잠시 뒤에 같은 곳 같은데도 이상하게 다르네요. 마이크가 저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UN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UN에서 1948년부터 인권에 관해서 그 어느 나라의 인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매년 12월 10일로 정했냐면 어제가 10일이고 오늘이 12월 11일 맞죠? 1948년도에 그 UN 그 총회가 인권 같은 것을 우리가 그 UN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느 나라가 인권을 위반하는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2014년도에 이제 UN에 대한 그 북한 인권 보고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해야지 되겠네. 또 잘해야지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에 관한 미팅을 매년 12월 10일에 열어왔는데 올해 미국이 반대를 해서 꼭 미국만 반대한 건 아니에요. 다른 국가도 반대한 국가가 있지만 원래 시작은 미국이 하자 해서 했는데 미국이 반대를 해서 북한 인권을 비난하는 그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15개국이죠. 안전보장이사회. 그 가운데서 9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렇게 시정을 해야지 된다. 북한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지 되는데 8개국만 찬성을 했고 미국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아서 완전히 그 회의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구나.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이 인권 그 유린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정말
치를 떨면서 싫어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싫어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권 그 미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할 말이 많은 거죠.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그 독재자들과만 친하지? 김정은뿐이 아니잖아. 여러 나라의 그 독재자를 얘기를 하면서 왜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가 그 나라 주민을 향해서 인권을 위반하고 독재 행위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있다는 것이야? 지금 인권회의를 북한 관련 인권회의를 못 열게 한 것도 마찬가지잖아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그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무슬림을 비난한다던가 수용소를 짓는다던가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는 비난을 했고 대통령이 서명까지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비난한다던가 거론한다던가 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가만히 며칠 잠잠하던 한 열흘 잠잠했었던가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로 트윗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끌어가야지 되는데 다른 나라가 이끌어가는 것을 미국이 앞장서서 막았단 말이야. 북한에 관한 인권회의가 열리지 못한 그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가능한 한 전방위적으로 이제 모든 뭐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이 주민을 학대한다던가 이런 것을 계속 그 이슈화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테러 활동도 막아야지 되고 철저히 어떠한 그 조사 같은 것도 해야지 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가 그 8개국이 하려고 했었던 것을 방해를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존 볼튼의 트윗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2년째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미팅을 막은 것은 아직도 그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뜻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북한에서 심지어는 뭐 노망난 늙은이 소리를 다시 들어가면서 그리고 참을성 잃은 늙은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떠한 그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그렇게 북한에 끌려다녀서야 안 되지 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 강경한 소리를 주장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금 며칠 사이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보면은 물론 이분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가 좀 그 보수적인 그런 그 연구 단체이기도 하고요.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씨가 쓴 기고문입니다.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강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의 핵 기술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북한 봐주기로 인해서 점점 세련돼졌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 본인들이 할 것을 다 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 북한 그 핵 문제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문제를 그 북한 핵 문제를 대치 국면으로 끌어가고 있네.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면이에요. 벼랑 끝 전술 과거에 했었던 것을 다시 쓰고 있네. 지금은 또 예전과 다르잖아. 미국 국가 본토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현재보다 더 많이 2배, 3배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경제 제재가 물론 그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 제재를 하는데 왜 효력이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강화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역시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범죄 집단으로 봐야지 된다. 위조 지폐 만들고 또 무슨 그 해킹을 해서 다른 나라 은행에서 돈을 뽑아가고 또 뭐가 있나요? 사이버 범죄죠. 그게 마약 밀매하죠. 인권 유린하죠.
이것은 갱스터들이 돈벌이 하는 것을 북한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갱스터들을 처벌할 때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북한에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를 잘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이런 점은 이제 북한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그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상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희귀 동물의 뿔 같은 것을 미술을 해가고 또 그런 것을 팔고 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데 미국 지금 이런 것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로 원비어 대학생 북한에 갔다가 이제 거의 그 시신이 돼서 돌아온 그 사람도 기억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의 정치 경제학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씨가 쓴 기고문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단 것을 보니까요. 가장 많은 댓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한 결국은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경제 압박만 갖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플러스 이제 거기에 그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어제 그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만나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북한도 해야 될 게 있지만 뭐 미국도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육자회담을 괜히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았던 사이는 언제나 다시 지금처럼 냉랭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 가장 당사국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그 어느 나라든지 다 역할 분담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제 이게 그 북한에 관한 새로 재선을 치러야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입장이기도 하고 그 입장을 바라보는 미국의 그 전문가요. 오늘 제가 보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 사람의 얘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또 세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이슈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할 텐데 그 행정명령이 사실은 1964년도의 그 민권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뭐 어떠한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모든 것, 뭐 남녀라든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막는 그런 그 민권법과도 연관이 돼서 지금까지는 그 민권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그 유지가 돼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이슈로 국내에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그 복음주의자 내지는 기독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칼리지와 대학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할 때 반유대주의를 막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칼리지와 그 대학이 연방 정부의 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기금을 주지 않겠다. 돈으로 압박하는 게 이 세상에 요즘 같은 사회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런 행정법안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유대인 단체들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 미국적인 다른 소수 인종과도 같이 가야지 되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그래서 공화당의 정책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스라엘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유다이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인종이라든가 종교로 분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 주다이즘을 그렇게 분리를 한다는 것인데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반비방 리그의 그 안티 디포메이션 리그의 조나단 글린블레트 씨라는 이 전문가는 좋지. 우리 그 유대계에게 좀 잘해준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것은 좋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공정해야지 끝까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캠퍼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캠퍼스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학생들도 많고 진보적인 교수들도 많은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자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보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하면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처우하는가? 물론 이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뭐 서한지구, 가자지구, 골란 뭐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정착촌을 만들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만약에 두 개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성립이 돼도 우리 땅이야 하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에서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사력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그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게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캠퍼스에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일반 주민들에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제 그 표현의 자유인데 일종의 그런 것조차도 상하탑 안에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하지 못해야지 되는가 이런 그 반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이야기를 엮어가다 보면요. 해서 이것 역시 나는 친이스라엘계야라는 것을 확실히 찍어두고 기독교인들에게 표를 받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나더 정책이다. 선거철을 앞둔. 그리고 이게 그 불법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선거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어제 북한 인권회의를 유엔에서 열지 않았고 오늘 그 뭐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정명령에 대통령은 서명합니다. 네, 저는 한 15분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길이 들었거든요. 저는 벌써 딱 길이 들었다기보단 적응을 했습니다. 적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소리의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이라서요. 더군다나 요즘 보이는 라디오를 하지만 어쨌든 라디오 소리잖아요. 소리에 조금 민감해서 잠시 뒤에 해봐야지 되는가, 테스트를 하지 말아야지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다음 뉴스를 추리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요, 마이클 호로위츠 국무부의 그 감찰관이 본인이 그 조사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청문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그 법사위원회죠. 상원 공화당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물어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윌리엄 바 그 법무장관이요.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개입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유일하게 하는 그런 그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 판사가 어제 텍사스 엘파소의 판사네요. 데이빗 브라이언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벽 쌓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대선 캠페인이잖아요. 그 멕시코 벽 쌓기에 국방부에 이미 그 할당이 된 그런 돈을 이쪽으로 끌어가서 멕시코 벽 쌓기를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돈으로 175마일이군요. 벽을 쌓으려고. 거의 2,000마일 가운데서 175마일이면 뭐 지금 사실 벽이 쌓아진 곳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는요. 그런데 국방비에서 36억 달러를 여러 군데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 군기지에 학교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군 시설을 하기로 책정이 돼 있었던 그런 돈에서 끌어다가 쓰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연방에서 막았고, 그런데 항상 요즘에는 연방 판사가 이런 것을 막았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판사가 얘기할 때는 국가의 비상기금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미 어떤 부처에 책정된 그런 돈을 의회의 허락 없이 끌어다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연방 판사의 얘기였고, 아마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은 거봐 그 판사 빌 클린턴이 임명했잖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 데비 브라이언 판사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판사입니다. 그리고 켄터키주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켄터키주가 지난번에 이제 선거하고 해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지사가 앤디 배쉬힐 발음하기 어렵네요. 배쉬힐이라는 주지사인데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소자가 아니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머 재소자가 되겠네요. 전에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전과자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전과자. 그리고 이제 그 전과자가 폭력 범죄의 전과자가 아니었을 그런 경우에는 전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으로 발동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켄터키주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새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한 죗값을 다 치렀고 지금은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국민으로서 민주국가의 어떤 기본권인 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지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대우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라 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해라. 과거에 죄를 저지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신앙인으로서 용서 이런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주지사의 아버지도 주지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요. 이 사람은 남자지만 특히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라든가 아버지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과 연애할 때부터 뭐 더 똑똑했다고도 하지만,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뭐 아버지, 오빠 전부 볼티모어 쪽에서 정치인이었고, 지금 교통부 장관 일레인 차오도 남편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데, 이 켄터키 주지사도 아버지가 오랜 동안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켄터키의 주지사였거든요.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에 그런 법안에 서명을 한 거죠. 재소자가 이제 다 형량을 치르고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한 14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됐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와 한 표가 중요한 게 이런 때 나오는 거잖아요. 후임자가 공화당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싹 뒤집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19년, 15년이니까 4년 뒤에 그의 아들이 다시 그 자리를 빼앗아 오면서 아버지가 했었던 일을 하는 것. 뭐 이것은 가업이 될 수도 있겠고, 같은 민주당이니까 가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당의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일과 약간 혼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경우는 재소자였던 사람이잖아요. 형량을 충분히 마치고, 충분히가 아니라 완전히 형기를 끝내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켄터키하고 아이오와인가요? 네, 아이오와 두 주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켄터키주에서
켄터키주에서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없던 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젠 아이오와주만 그런 법을 하고 있다, 집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만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 바이든 부통령 하면은 나이가 많은 게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바이든 부통령이나 지지자들도 누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나 하고 되면은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에게는 비밀리라기보다 아주 계속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나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좀 대체 방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폴리티코의 리포트를 보니까 내부에서 말이 이렇게 퍼지는 것으로 조 바이든 부통령 본인이 직접 나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선에는 나가지 않겠어요. 임기 한 번으로 끝내겠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런 형태로 조 바이든이 마음을 먹었다 하는 것을 슬슬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이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론할 때 보면은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보고 손 들고요. 이 진행자가 찬성하십니까? Yes or No로 답해 주세요. 손 들으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손 번쩍번쩍 들을 때 바이든 후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옆에를 살짝 보고는 요만큼만 들면은 진행자가 그거 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한다고 하고 지난 4월 달에는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노라는 게 재선에 안 나간다 하는 노인 게 아니라 난 재선에 안 나간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 달에 폴리티코가 다시 물었을 때는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이때는 또 트럼프 스타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하는데 지금 조 바이든 후보 주변에서 보면은 만약에 임기 1기를 다 마치고 나면은 82살이 되잖아요. 82살 때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한다는 게 좀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82살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조 바이든 지금 후보는 만약에 적절한 부통령감이 있다면 더 본인보다 젊고 그리고 본인 아래에서 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볼 수도 있다라는 게 바이든 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주변에서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를 판단을 딱 해서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게 바이든 후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후보를 엄청 이제 치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피트브리저즈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의 시장이 결국은 아주 유명한 맥킨지 컴퍼니요.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컨설팅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람 군인이기도 하고 했지만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민간에서 먼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본인은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컨설팅 회사니까 옆에서들 자꾸만 누구를 컨설팅했어? 어디 좀 한번 보지. 누구를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했는지를 뭔가 돈 많이 받고 많이 주고 많이 버는 회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봐. 다 어떤 회사인지 어떤 곳인지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맥킨지하고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했고 맥킨지사를 향해서 계속 그거 발표를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미국 우정국 민간 회사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거의가 공적인 이런 분야를 많이 했네요. 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뭔가 이제 자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재단. 블루크로스도 있네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미시간 쪽에 있는 그리고 환경보호국. 미국 국방부를 위해서 또 일을 했고요. 미국 우정국을 위해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Department of Energy부를 위해서도 일을 했고 또 비영리 재단인 역시 에너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에너지 관련 그런 회사 베스트바이 저 어제도 베스트바이에 갔었는데요. 베스트바이를 위해서 일했고 캐나다의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하네요. 캐나다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랍러즈라는 캐나다의 슈퍼마켓 체인, 제가 맞게 발음했습니까? 그런 곳을 위해서도 일을 했는데, 지금 그 핏 브리저지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다 발표가 나온 뒤에 거 보세요. 제가 민간 회사, 돈을 많이 버는 민간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공직이라든가 연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분석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게 핏 브리저지의 얘기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는데, 이 경제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가지고 왔네요.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매년 그 다음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거든요. 혹시 지금 유튜브나 한국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해서 이번에 2020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매년 이것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경제에 대해서 쉽게, 제가 복잡하게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가 원래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요, 스몰 비즈니스에 관해서 그 NFIB라는 그런 그 회사에서 아주 뭐 좀 믿을 만한 그런 리서치 재단입니다.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옵티미즘 인덱스라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낙관 비율이 5월 달 이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답니다. 수치로 나타내는데요. 104.7 11월에. 그런데 예전에 이 104.7보다도 더 큰 폭으로 나왔던 때도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8월 달에, 지난해 8월이겠네요. 108.8인 것 보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8월 달에는 당연히 소매업소에서 낙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세금 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 감면으로 사람들이 돈이 있고 그 돈 쓰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또 양면이 있어서요. 그러면서도 낙관한다 하면서도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조금 줄어들었다. 4% 정도나 줄어들어서 한 지난 4년 사이에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요즘에는 경제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 또 많은 경제 매체의 여러 가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2020년을 보는 것, 2020년 이 특별호에도 이 미국의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뭐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보도 기사의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역시 경제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2020년도가 되면은 뭔가 주식시장도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그렇게 보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건 정말 경기 불황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정도의 경기 불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 연방준비제도 회의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고, 오늘 이제 별 변동 있는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무드요. 무드가 어떤 무드냐면은 중요하게,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경제의 확장? 이런 것은 끝났다. 이제 끝이다. 이런 무드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희생양을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 어떠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때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자율을 너무 안 내리네, 너무 늦게 내리네, 너무 적게 내리네, 우리 유럽을 따라가야지 돼, 일본을 따라가야지 돼, 마이너스 이자율을 해야지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희생양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 대해서는 do nothing congress라고 do nothing 의회라고 상당히 비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경기 확장 같은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그런 그 본인의 그 정치 기반이라고 할까요? 지지 기반들에게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확신 지수 같은 것이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제는 앞서서는 무드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그 컨슈머의 컨피던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코노미스트는 컨슈머의 컨피던스가 떨어지고 선거철에 가까워 오면서 경제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좋잖아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 대고 외부의 요인도 마찬가지여서요. 유럽이야 뭐 더군다나 그 힘들죠. 더군다나 유럽도 어떠한 그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 다른 나라가 물건을 사줘야지 되는 그런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 같은 나라가 미국에서 좀 락히드 마틴에서 뭐 좀 사고, 뭐 러시아에서도 뭐 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유럽의 경우는 중국이 뭔가를 많이 사줘야지 되는데, 중국의 경제는 이제 또 다른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은 당연히 내년에도 조금 그냥 그럭저럭 정도라고 할까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그 moderate 정도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moderate, 그 prosperity라고 하니까 그냥 전향한 성장 정도. 그런데 중국이 그저 그런 그럭저럭한 성장을 하는데 유럽에서 많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다른 나라 경제도 결국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요. 해서 사실은 올해 선거가 치러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큰 그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었을 텐데 좀 내년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요.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그레타 툰베르라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일법대에서 올해의 뭐 트렌드, 누가 한 말, how dare you, 당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기후변화가 가짜라고 얘기했었던 그 소녀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꼽혔는데 당장 그 대통령의 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네요. 원래 이 그레타 툰베르가 이렇게 스웨덴에서부터 미국에 와서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캠페인을 하고 다닐 때 트럼프 대통령 좀 비웃었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그 부모가 애를 세뇌시켜서 공부는 안 하고 저러고 다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의 인물로 아무튼 그 뽑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927년이라고 하네요. 그 찰스 린버그라는 사람, 25살 미국 남자였었죠. 미국의 비행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단독 비행했었던 강동석 씨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요즘에 태평양 요트 단독으로 했었던, 그 이후에 16살이니까 나이도 더 어리고요. 올해의 인물이 아무튼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나요? 홍콩 시위대가 있었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이 5이네요. 이 툰베리까지 합쳐서. 그런데 딱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트윗을 한 거예요. 아니, 시사주간지 타임도 그렇지, 홍콩 시위대를 올해의 인물로 했어야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시위를 한 것이잖아. 뭐 이렇게 마케팅으로 보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마케팅적인 그런 캠페인을 한 소녀에게 올해의 올해의 인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줄 수가 있어? How dare you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툰베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툰베리에게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딱 그 툰베리가 트럼프 대통령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 사진도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툰베리가 했었던 말이,
어른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른들이 10대나 어린 아이를 골리고 위협을 하고 아마도 우리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들은 몇 개월 전에 그 몽골에 가서요. 완전히 너무너무 대단한 대우를 받고 몽골 대통령도 만나고 몽골에서 몽골의 보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뿔이 큰 양이 있잖아요. 그런 양을 멸종 위기예요. 멸종 위기를 사냥을 하도록 하고 본인은 아무튼 사냥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 아갈리 양 뭐 길이가 한 6피트, 키가 한 6피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실제로 진정으로 이 그 툰베리가 싫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또 드네요. 네, 지금 뭐 저희 방송 뭐 잘 보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하녀가 유튜브에서 하드군요. 처음 1919년의 영화가 아니라요. 그 영화에 대해서 정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양 선생님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었고요. 정연우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그렇게 써주셨고 저는 덕분에 하녀를 봤잖아요. 하녀를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만저만한 영화가 아니더군요.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거의 2시간 정도 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